안녕하세요, 코드팩토리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모놀리틱 아키텍처에서 어떻게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로 진화를 해왔을지 일러스트와 함께 이해를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이야기해볼 토픽은 모놀리틱부터 마이크로 서비스가 생겨난 과정, 이벤트 드리븐 아키텍처, 사가 패턴, CQRS, API 게이트웨이, 서킷 브레이커 패턴, 오케스트레이션이에요. 자, 이야기의 순서는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스토리텔링이지 실제 역사의 진행 순서는 아니라는 것을 알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태초에는 당연히 모놀리틱 아키텍처가 있었어요. 하나의 코드 베이스가 하나의 실행 환경에서 함께 동작하는 구조예요. 배포 단위가 하나이기 때문에 확장을 하려면은 전체를 한 번에 스케일링을 해줘야 됐었죠. 그게 호리존털 스케일링을 했든 vertical 스케일링이 됐든요. 자, 이렇게 개발하면은 사이클이 느려지니까 배포 단위를 나누자는 의견으로 처음에 시작을 했어요. 자, 그래서 도메인별로 single responsibility principle을 지키면서 서비스를 나누기 시작을 했고 이게 마이크로 서비스의 시초가 됐습니다. 자, 마이크로 서비스를 나누어 운영하다 보니까 데이터베이스가 통합되어 있는 게 또 문제가 돼요. 자, 각 서비스의 코드는 독립적으로 작업하고 독립적으로 배포하지만 데이터베이스는 통합적으로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동기화 문제가 생기고 결국 또 서비스끼리 커플링되는 문제가 있었어요. 자,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를 아예 마이크로 서비스별로 나눠버리게 됐고 각 마이크로 서비스별로 독립적인 퍼시스턴스 레이어를 가질 수 있도록 설계를 했어요. 이런 형태가 바로 우리가 현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마이크로 서비스의 구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지만 persistence 레이어까지 나누니까 한 가지 문제가 또 생겨요. 마이크로 서비스끼리 통신을 더욱더 많이 해야 되고 더욱더 자주 해야 됐다는 거죠.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HTTP를 이용해서 통신을 하기에는 레이턴시로 인한 손실이랑 자유도로 인한 연동 난이도가 굉장히 문제가 됐어요. 자, 그래서 더욱더 로우 레벨에서 작동하는 gRPC 같은 Remote Procedure Call이죠. 우리가 흔히 RPC라고 부르는 기술을 사용하기 시작하게 됐습니다. 자, RPC는 일반적으로 바이너리 포맷을 사용하고 최소한의 메타데이터와 압축된 요청 응답을 사용하기 때문에 속도에서 큰 강점을 보여요. 자, RPC를 사용해서 더욱 빠른 통신을 하게 되니까 레이턴시로 인한 손실은 줄었는데 서비스끼리 또 타이트하게 커플링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A 서비스가 B 서비스에 요청을 보내면은 B 서비스가 응답을 보낼 때까지 A 서비스는 기다려야 되고 만약에 B 서비스가 C 서비스, D 서비스에 또 요청을 해야 하고 그 서비스들이 또 다른 서비스들의 요청을 해서 응답을 만들어내야 한다면은 엄청난 연쇄적인 워터폴 이펙트가 생기죠. 이런 응답 요청 방식을 우리가 synchronous, 한국어로는 동기 방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런 워터폴 이펙트를 우리가 없애기 위해서 우리가 디커플링을 위해서 asynchronous 방식들을 개발하게 돼요. 그 중에 가장 인기 있는 방법 중 하나가 이벤트 드리븐 아키텍처입니다. 요청을 보내면은 응답을 받아야 하는 기존 방식이라는 다르게 이벤트 드리븐 아키텍처는 이벤트를 그냥 생성하고서 잊어버리면 돼요. 그럼 특정 이벤트를 구독하고 있는 다른 마이크로 서비스들이 이벤트를 전달받고 이벤트 생성자인 프로듀서에 독립적으로 이벤트를 구독하고 있는 컨슈머들이 이벤트를 프로세싱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즉각적인 응답이 필요할 경우에는 동기 통신을 여전히 사용할 수밖에 없기는 하겠지만 비동기 통신을 사용해서 우리가 네트워킹 오버헤드를 최적화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통신 방법을 최적화하고 나니까 어쩔 수 없는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아무리 통신이 빨라도 마이크로 서비스 간의 데이터를 동기화하고 로직의 흐름을 하나로 묶어야 하는 어쩔 수 없는 니즈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자, 예를 들어서 결제를 우리가 진행을 한다고 가정을 하면은 프로덕트 서비스의 재고를 줄이고 페이먼트 서비스에서 결제를 진행한 다음에 유저 서비스에서 포인트를 추가하고 노티피케이션 서비스에서 알림을 보내줘야 돼요. 모든 이벤트가 문제없이 진행이 되면은 아무렇게나 구조를 작업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어디선가 문제가 생긴다고 우리가 가정을 한다면은 롤백을 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하나를 사용하면은 트랜잭션으로 이거를 해결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는 분산된 데이터베이스들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방법이 필요했어요. 자, 그래서 사가 패턴이란 걸 발명을 하게 됩니다. 자, 여러 마이크로 서비스의 작업을 트랜잭션으로 묶어주고 문제가 생기면은 문제를 해결하는 보상 트랜잭션으로 우리가 롤백을 해주는 거죠. 사가 패턴은 중개해야 하는 중개자가 하나 필요하기 때문에 이벤트 드리븐 아키텍처랑 사용을 하면은 특히나 유용합니다. 이 정도 되면은 사실 마이크로 서비스가 매우 최적화됐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개발자들의 욕심은 끝이 없었습니다. 기존 모놀리틱 아키텍처에서는 크루드로 우리가 작업을 나누는 게 가장 합리적이었는데 마이크로 서비스를 운영을 해보다 보니까 마이크로 서비스별로 담당하게 되는 오퍼레이션이 확연히 나뉜다는 거예요. 어떤 마이크로 서비스는 데이터를 생성하는 역할만 주로 하게 되고 어떤 마이크로 서비스는 데이터를 조회하는 역할을 주로 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마이크로 서비스를 생성하는 역할인 커맨드와 조회하는 역할인 쿼리로 우리가 나누게 돼요. 이렇게 되면은 각각 마이크로 서비스별로 생성에 최적화된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거나 조회에 최적화된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할 수가 있고 데이터 구조도 역할에 최적화해서 구현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더
효율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게다가 각각 독립적으로 스케일링이 가능해지니까 인프라 최적화도 이제는 더욱더 타이트하게 가능해졌어요. 이걸 저희가 CQRS, Command Query Responsibility Segregation이죠. 커맨드와 쿼리의 역할을 나눈다 라는 의미로 우리가 CQRS 패턴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이렇게 마이크로 서비스들을 수도 없이 만들다 보니까 백엔드 구조가 너무 복잡해져요. 자, 그래서 클라이언트가 직접 각각 마이크로 서비스에 통신을 하는 거는 사실상 불가능해져요. 그래서 백엔드로 통신을 할 수 있게 해주는 하나의 관문인 API 게이트웨이라는 걸 우리가 만들게 됩니다. 모든 클라이언트의 요청은 API 게이트웨이를 통하게 되고 API 게이트웨이에서 알아서 적합한 마이크로 서비스의 요청을 전달해주고 응답을 만들어서 반환을 해주는 거죠. 자, 아키텍처가 복잡해지다 보니까 또 다른 문제가 또 생겼어요. 어느 한 마이크로 서비스가 다운이 되면은 연쇄적으로 연관 마이크로 서비스들이 다운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의 작은 문제가 전체 시스템을 다운시키는 헬파티를 불러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떤 한 마이크로 서비스에 문제가 생겼을 때 연쇄적으로 이 문제가 전파되지 않도록 차단하는 게 바로 서킷 브레이커 패턴이에요. 자, 이쯤 되면은 사람 개개인이 이 마이크로 서비스들을 모두 운영하는 거는 사실상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쿠버네티스 같은 오케스트레이션을 사용을 하게 돼요. 오케스트레이션이라는 단어가 조금 한국인에게는 어색할 수도 있는데 오케스트라라는 단어를 연상을 하면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죠. 모든 서비스들이 함께 잘 융화되고 건강하게 잘 실행이 될 수 있도록 지휘하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오케스트레이션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현대 마이크로 서비스를 바라봤을 때 어떤 컴포넌트와 패턴들이 사용이 되는지 엄청 빠르게 저희가 한번 알아봤어요. 이 외에도 마이크로 서비스를 사용했을 때 고려해야 될 점들이 매우 많습니다. 자, 그런데 이 영상에서 보여드린 단순한 흐름만으로도 MSA가 어떤 관점에서 고안된 아키텍처이고 어떤 니즈가 있을 때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는지 조금이라도 이해가 됐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만약에 MSA 토픽과 관련해서 더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댓글에 알려주세요.